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도 17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이틀 연속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중 만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위협에 직면한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예비군 소집령도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정보기관 등이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러시아 국영기업 등에 대해 추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충청 지역 유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충청에 사위가 왔다며 사드 대신 국토 균형 발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전남 목포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의 민주당보다 더 김대중 정신에 가깝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녹취록의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현 대법관이 김만배 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조 대법관은 필요하면 검찰 조사도 받겠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코로나19 환자 폭증과 세 차례 연속 인상에 대한 부담 등으로 현 수준인 1.25%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막바지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지만 낮부턴 추위가 풀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동해안은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저녁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틀 연속 17만 명을 넘을 걸로 예상되는데 어느덧 독일과 세계 최다를 다투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6만 1,382명입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16일과 비교하면 1.8배, 2주 전에 비하면 3.3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22만여 명인 독일 다음으로 많고 100만 명당 확진자 수는 인구가 적은 덴마크와 싱가포르 정도를 제외하면 세계 최다입니다. 오늘도 17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올 것이 확실시되는데 정부는 다음 달이면 최대 27만 명까지 나올 수 있어 이에 맞춰 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초조사라든지 또 재택관리에 대한 인력 소요가 많습니다. 한 20만 정도의 숫자가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했었을 때 추가로 소요되는 인력을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풍토병 관리의 핵심 지표인 위중증은 512명, 사망자도 99명으로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53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3차 접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08%입니다. 미접종 시의 치명률은 0.5%로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계절 독감의 5에서 7배에 달하는 것으로 앞으로 1, 2주간 대유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6,500명의 지방자치단체 인력을 방역 업무에 투입하고 전국 보건소는 방역 업무만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대구에서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는 60세 미만 이용객에 대한 방역 패스 사용이 중지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60세 미만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방역 패스 중단 결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대구시 차원에서 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28일까지 엿새 동안 22만여 명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첫날부터 투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베이징의 주중한국 대사관에 우리 교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여전한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발열이 있을 경우 대사관 외부에 설치된 투표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베이징 외곽에 자리한 천진의 교민들도 버스로 2시간을 이동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중국어를 전공하는 학생이다 보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도 치중하시지 않고 중간에서 잘 외교적으로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20년 총선의 경우 코로나 초기 상황이 심각했던 탓에 미국과 캐나다 등 40여 개국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대선에선 대부분 지역에서 투표가 진행될 예정으로 전 세계 115개국 177개 재외 공간에서 치러집니다. 러시아의 침공 위협으로 재외국민 철수가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에선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함은 곧바로 국내로 이송되며 다음 달 9일 선거 종료 후 국내 투표와 함께 개표에 들어갑니다. 재외 투표를 신청했지만 이미 귀국해 현지에서 투표할 수 없을 땐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면 대선 당일 투표가 가능합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야권 단일화가 삐걱거리는 틈을 타서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에 이어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일화는 아니더라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외친 새정치를 함께 추진하자며 통합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선거제 개편 논의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개편 방안에는 위성정당 출연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기초의원 선거에 3인 이상 대선거구제 도입,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등이 포함됐습니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MBN과의 통화에서 나눠먹기식 양당 체제에서 벗어나 다당제로 나아가는 안철수식 새정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꼭 안철수 후보에서가 아니라 분열에 정치하지 않는 모든 정치 세력을 함께하자. 그러니까 러브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일단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선거제 개편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실천 의지를 우선 보겠다는 겁니다. 또 무허가 업체들이 또 막 나서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후보와 당의 공식 책임 있는 라인에서 이 부분이 논의되거나 이건 없다. 하지만 당장 6월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정의당이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의석을 대폭 늘릴 수 있어 긍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을 2주 앞두고 민주당이 던진 정치개혁 승부수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정부기관 등이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직원을 대피시키기 시작한 걸로 알려지면서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지고 광장엔 중무장한 경찰관이 배치됐습니다. 러시아의 전면 침공에 대비한 모의 훈련입니다. Навчальне оповіщення громадян, мешканців міста Львова про те, що в разі зникнення стандартних засобів зв'язку, інтернету, телебачення, радіозв'язку, ми їх про це обов'язково в першу чергу повідомимо, щоб вони відчували, що 우크라이나는 칠러 반군이 통제하고 있는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를 제외한 전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Це може бути додатковий огляд транспорту, це може бути перевірка тих чи інших документів у фізичних осіб. 18살부터 60살까지 예비군도 소집됐고 민간인의 총기 사용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칠러 분리주의 공화국은 이미 동원령을 내려 어르신까지 입대하고 있습니다. У меня семья в России вся. Так что я дочка, внук. Вы тут один остались? Да, я здесь один. 우크라이나를 향한 사이버 공격도 시작돼 정부기관과 은행 홈페이지가 다운됐습니다. 서방 정부기관들은 러시아가 침공에 앞서 사회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벌일 가능성을 경고해왔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미국은 여러 위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러시아가 오늘이라도 당장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실상 침공이 시작됐다고 판단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시행했습니다. 최중락 기자입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 수준의 침공 준비를 마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된 15만 병력의
80%가 진격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분석한 겁니다. This is a flagr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demands a firm respons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또 자체 정보와 위성사진 등을 근거로 러시아군은 진격 명령만 받으면 전면적 침공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면적 수준의 침공에 필요한 군대를 거의 100%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침공 여부는 푸틴에게 달렸고 언제라도 침공할 수 있으며 오늘이 그날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푸틴의 침공이 시작됐다고 판단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국영가스 기업인 가즈프롬에 대한 제재를 추가했습니다. 노르트 스트림 2는 러시아와 독일에 있는 가스관으로 가즈프롬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공사에는 110억 달러, 우리 돈 13조 원이 소요됐습니다. 주요 수입원인 에너지 수출을 막으면서 러시아로서는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으로 미국은 또 다른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We'll continue to escalate our sanctions if Russia escalates its aggression toward Ukraine. 미 정보당국자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다는 명백한 증거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연일 강한 제재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청와대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충돌 위기와 관련해 군사적으로 지원하거나 파병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 등 서방국들이 테러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관련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제재에 동참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인 장거리 요격 미사일 LSAM의 첫 시험 발사가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6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인데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로 조기에 전력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11월 군에 배치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청궁2 발사 모습입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청궁은 적의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탄도탄 요격 체계입니다. 청궁보다 사거리를 늘린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의 첫 시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서욱 국방장관 등이 참관한 가운데 어제 오후 국방과학연구소 충남 안흥 시험장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LSAM 시험 발사는 표적 없이 비행 성능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가 고도 40에서 150km 상층부를, 패트리엄 미사일과 청궁2가 고도 15에서 40km 하층부를 방어한다면 LSAM은 고도 50에서 60km를 방어하는 요격 체계입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으로 2026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이지만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조기 전략화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 체계 LAMD 시험 발사도 성공했습니다. LAMD는 군사분계선 인근 북측 지역에 배치된 서울과 수도권을 겨냥하는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요격 체계입니다. LSAM 시험 발사에 앞서 공격형 무인기 등을 요격하는 레이저 대공 무기의 첫 시험 발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제주대학교 기숙사 공사 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중 굴뚝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10m가 넘는 굴뚝 더미가 굴착기를 덮쳐 50대 운전자가 숨졌는데요. 새 기숙사를 지으려고 기존 건물 철거를 시작한 첫날이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입니다. 철거 작업이 한창이던 현장에 굴삭기 한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굴삭기 운전석 부분은 종이장처럼 찌그러져 있고 주위로는 건물 잔해가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기숙사 공사 현장에서 건물 철거 작업 도중 굴뚝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높이 10m가 넘는 굴뚝더미가 굴삭기 위로 그대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 사고로 굴삭기를 운전하던 58살 남성 A씨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굴뚝이 굴뚝 옆에 이렇게 벽을 세우는 것이 그게 포크레인 위로 그냥 쓰러진 거예요. 건물의 굴뚝 부분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잔해가 굴삭기를 덮치면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의 새로운 기숙사를 짓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한 첫날 바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신호수 등 작업자들이 있었지만 더 이상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철거하기 첫날이고 또 대표분 갑자기 그 작업 지시를 하고 하는 분이 그렇게 돼버려갖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떤 상황인지 뭔지 지금.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은 현장 안전관리자 유무 등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45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사기를 친 뒤 캄보디아에서 숨어 지낸 사기범이 13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캄보디아 신분증까지 위조했지만 경찰의 추적망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갑을 찬 남성이 경찰들과 함께 공항으로 들어옵니다. 한국에서 사기를 저지른 뒤 캄보디아에서 13년 동안 숨어 살던 60대 A씨가 국내로 송환되는 장면입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주식 계좌를 만들어 대출을 받으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만 가로채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은 모두 450억 원에 달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현지인 명의를 도용해 신분증을 발급받아 생활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이다라고 속이서 살았죠. 전산화가 우리나라처럼 많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허점을 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터폴과의 공조를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지난해 11월 현지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수면 내시경을 하는 환자를 앞에 두고 버젓이 전자담배를 피운 의사가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 내시경 검사 중인 이 의사, 놀랍게도 다른 손에 전자담배를 쥐고 있습니다. 당시 경기도 성남의 한 내과에서 일하던 직원이 작년 3월 촬영해 최근 보건당국에 제보했는데요. 근무했던 1년간 이런 행태를 계속 목격했다며 담배 연기가 환자의 얼굴로 뿜어지는 일도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흡연 사실을 인정했지만 제보자와의 불화가 담배를 피우게 된 이유라며 제보자가 병원을 그만둔 뒤엔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사에게 부과된 벌금은 고작 8만 원. 진료행위 중 흡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단순히 금연 건물에서의 흡연에 대해 벌금을 매길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이런 몰상식한 행위가 병실에서 벌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런가 하면 영국 런던의 마트에서 판매 중인 식품에 자신의 피를 주입한 엽기적인 남성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마트 안을 서성거리는 한 남성. 자세히 보니 주사기 여러 개를 들고 있는데요. 진열대로 다가가더니 상품을 하나 집어들고 주사기를 찌릅니다. 그러곤 다시 상품을 올려놓고 유유히 자리를 벗어나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이런 엽기적인 범행을 마트 3곳을 옮겨다니며 저지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마트는 해당 부분에 비치됐던 약 8억 원 상당의 상품을 모두 폐기해야 했는데요. 남성의 변호인 측은 혈액 주입은 인정하면서도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해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작업자들을 태운 곤돌라가 강풍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쿠알라룸푸르의 한 고층 건물에 매달린 곤돌라.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휩쓸리더니 그네처럼 공중을 휘젓기 시작합니다. 마치 고장난 놀이기구를 보는 것만 같죠. 이후 건물에서 한참 떨어져 이리저리 날리다 상공에서 회전하더니 결국 건물에 잇따라 부딪힙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 당시 곤돌라를 타고 있던 작업자들은 바람이 잦아들 때까지 매달려 한참 동안이나 극도의 공포에 떨어야 했는데요. 다행히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바람이 약해져 모두 무사히 빠져나왔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집값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걸까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거래가 끊긴 걸까요? 강남 아파트 값이 3억 넘게 떨어졌다며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정부의 자신감에도 여전히 일부에선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집값이 변곡점을 지나 하향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며 집값 안정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번 달에 강남 4구 16개 단지에서 이전 실거래가보다 하락한 거래가 포착됐는데 평균 하락폭이 3억 4천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남 4구에서 실거래 계약을 보면 16개 단지에서 전 고가 대비 하락 사례가 포착되는 가운데 아파트 평균 하락 금액은 3억 4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홍 부총리는 이런 집값 안정세를 확고하게 하겠다며 2030년까지 매년 56만 호 등 공급 과잉이 우려될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저축은행 등이 대부업자를 끼고 LTV를 넘겨 대출해주는 것을 막는 행정조치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자신감과 달리 일부에선 여전히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트 84제곱미터는 2달 사이 1억 6천만 원 오른 46억 6천만 원에 거래됐고 잠원동에서도 지난달 7억 7천만 원 비싸게 팔린 거래가 나왔습니다. 이 단지 안에서도 그냥 로얄 매물이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겠죠. 조금 비싸다 해도 좀 욕심을 내시는 분들은 그냥 달려드는 물건 정도.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 이후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서울 입주 물량 감소와 맞물리면서 다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SNS는 인생의 낭비란 말을 알면서도 쉽게 놓지 못하는 게 우리들 모습이죠. 그런데 그 어려운 걸 6년이나 해낸 기특한 친구가 여기 있습니다. 6년 전 미국의 한 여성은 12살 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18살이 될 때까지 SNS를 끊으면 $1,800, 우리 돈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건데요. 6년간 SNS 안 하기, 과연 가능할까 싶은데 그녀의 아들이 이걸 해냈습니다. 아들은 유행 같은 건 친구들을 통해 알 수 있었고 오히려 SNS를 들여다볼 시간에 학업과 운동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어 좋았다는데요. SNS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한 노력,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위기 속에서 우크라이나가 국가 전역에 30일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똑 닮은 이것이 의외의 장소에서 포착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독일 쾰른의 한 축제 준비 현장에 등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을 똑 닮은 인형이 망치를 들고 옛 소련이 표기된 블록에 우크라이나가 쓰인 또 다른 블록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꼭두각시로 묘사하고 이를 뒤에서 조종하는 모습인데요. 옛 소련을 복원하려는 푸틴 대통령의 의도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이 조형물들은 다음 주 열리는 축제에서 정식 공개될 예정입니다. 막바지 추위가 매서웠던 이번 주, 일본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이쯤 되면 눈이 반갑긴커녕 무서울 것 같은데요. 괜히 이곳이 설국의 배경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 키를 훌쩍 넘는 높이로 눈이 쌓였습니다. 지붕 위엔 마치 백설기를 얹어 놓은 듯한데요. 소설 설국의 무대인 일본 니가타현의 이번 주 모습입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스키를 타는 사람들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할 정도였는데요. 도심은 상황이 더했습니다. 도로 표지판이 눈에 파묻혔고 시민들은 눈을 치우느라 분주했는데요.
일부 지역엔 무려 353cm에 달하는 폭설이 쏟아졌는데 이 때문에 니가타와 홋카이도 등에서 15만 명가량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첫날부터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청년희망 적금을 두고 이번엔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산은 고려하지 않아 이른바 금수저 알바생은 가입이 되지만 정작 작년에 취업한 사람과 취업준비생은 가입이 안 되는 겁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불만이 큽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청년희망 적금 문의글이 줄을 잇는데 가입하지 못해 화가 난다는 글도 적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어야만 대상이 돼 무직 상태로 취업 준비만 했다면 가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알아보니까 작년에 무조건 소득이 발생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준비생이고 해서 작년 소득 발생력이 없었어가지고 대상자에 해당이 안 돼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취업을 작년에 했어도 가입이 안 됩니다. 작년에 처음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오는 7월에 소득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애초 금융위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올 7월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신청 폭주로 가입 마감을 3월 4일로 못 박아 지금은 가입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2주간의 이제 가입 추이랑 가입 수요 등을 봐가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돼 있어서 추후에 더 받을지 안 받을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3,6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기준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세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받는 월급은 264만 원 정도인데 고소득자로 분류되는 셈입니다. 또 소득 기준만 있고 보유 자산 기준은 없어 주택이나 자동차 등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것도 논란 대상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9시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잇따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린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이번엔 금리를 동결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4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 인플레이션 압력과 미국 금리 인상에 대응할 필요도 있어 금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2달 가까이 총파업을 이어온 CJ 택배노조가 대리점 연합과 대화에 나섰습니다. 그간 노조는 CJ 대한통운 본사와 직접 대화를 요구해왔기 때문에 대리점 연합과의 대화가 사태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할지가 관심입니다. 유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택배노조는 지난 10일부터 CJ 대한통운 본사 로비를 점거해왔습니다. 본사와의 직접 대화를 요구해왔던 노조는 일단 대리점 연합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대리점 연합과 택배노조는 대화를 통해 이번 파업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은 지난해 12월 말 총파업 돌입 이후 58일 만입니다. 빠른 복귀를 통해서 택배 산업의 안정을 되찾고 상생의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더 이상의 파업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모아지기도 했고 파업 사태를 종결하기 위한 대화를 진행하겠다는 CJ 대한통운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 합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주 5일째 해달라고 그러고 당일 배송 없이 해달라고 그러고 파업이나 폐업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 요금 인상분을 회사가 대부분 가져간다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을 벌여왔습니다. 노조 측의 CJ 대한통운 본사 점거가 방해 금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다음 주에 나올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승우입니다. 2월의 끝자락에서 오늘도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와 경북, 전북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대관령과 철원은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고요. 서울도 영하 8.2도를 보이며 매서운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근길 옷차림 든든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막바지 겨울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4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고요.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한편 수도권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조 경보가 내려진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겠지만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밤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남부지방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오늘 오전까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청주 영하 7.5도, 부산은 영하 4.5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청주와 안동 5도, 대구 7도, 부산은 9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이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